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간의 이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야기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했다는 게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인데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2019년 방북을 위해서 김 회장이 대북 송금을 했다는 겁니다. 북측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친서도 전달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전혀 모르는 사이라던 두 사람, 당초 주장과 달리 두 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모친상 때 대리 조문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술인데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혹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자, 대북 송금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거나 공모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개인 돈을 보냈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때문에 심력 끼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른다 외에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검찰에 다 바칠 겁니다. 그래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 성남 FC 등 지역 토착 비리를 넘어선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종 의원. 네. 이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03년도인가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 대북 송금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의 파장이 굉장히 컸죠. 당시에 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고 또 현대그룹 정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던 네. 그런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이나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적인 어떤 차원에서 어떤 비리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이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이런 송금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의 방북 시도란 이런 사건은 단지 국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유엔 차원의 문제로도 확대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대북 제재가 엄연히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북 제재가 시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이 북한으로 현금으로 흘러갔다. 네. 더군다나 이 돈의 목적 자체가 지금 북한에 대한 이 지원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북을 당시에 추진하기 위한 금액으로 들어갔다라고 할 경우에 이 파장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쌍방울이라는 그룹 자체도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법적인 대북 송금에 관여된다고 했을 때는 대북 제재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어떤 방북의 어떤 조건으로 이런 김성태 회장이 이런 돈을 갖다가 북한에 지불했다 그러면 예. 이게 바로 이제 제3자 뇌물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있었던 성남FC 또 대장동 등등을 초월하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고 당시에 이 엄연하게 북한과의 관계 자체가 냉각된 상황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당 지사 시절에 북한에 어떤 이 대신 돈을 주면서 네. 방북하려고 했다라는 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상당히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0만 불, 300만 불, 또 300만 불, 토탈 한 전부 다 800만 달러 정도를 보냈다는 건데 그중에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마닐라 2019년 7월 마닐라에서 만나서는 북한 사람을 만나서 이 대선을 위해서 이 지사의 방북이 필요하니까 협조해달라.
그랬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이 지사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했고 거기에 북측 리호남이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대신에 방북하려면 한 500만 달러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깎아서 한 300만 달러를 보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김성태 전 회장은 북측에 300만 달러 보낼 때 환치기를 이용했다. 이런 부분도 진술했다고 합니다. 주로 뭐 마카오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장혜찬 이사장. 마카오에서 이 환치기가 가장 뭐 쉽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마카오가 예. 아시는 것처럼 중국 내에서도 카지노 관광 특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통용되는 위안화뿐만이 아니라 홍콩 달러나 이 세계 각지의 다양한 화폐들이 많이 오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저도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정말 뭐 으리으리하고 삐까뻔쩍한 도시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외화를 반출하거나 이 외환을 바꿀 때 뭐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거나 중국 돈으로 바꾸거나 하기에 용이한 곳입니다. 네. 다른 도시라면 이 몇십억에 달하는 돈을 갑자기 환전한다고 하면 네. 굉장히 규제가 깐깐하고 당국에 신고도 많이 해야 하는데 예. 마카오는 카지노 특구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허점을 좀 이용했던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게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검찰 진술이라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도 네. 이 계획에 동조를 해서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로 북한에 불법 송금을 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진술로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나는 모른다 모르쇠 전략으로 과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이 부분은 단순히 국내법 정도가 아니라 유엔 제재와 엮여 있는 예, 예.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한국 검찰 조사뿐만이 아니라 심각할 경우 미국이나 유엔의 조사도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채널A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전 지사를, 당시 경기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려고 이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그동안의 사업 차원에서 이 돈을 보냈다 이야기했던 것과 좀 다른 이야기죠. 근데 반면에 이 대표 측에서는 하다 안 되니까 해묵은 이 색깔론까지 들먹이냐 이런 입장입니다. 자, 서전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2019년 당시를 돌아가 보면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 모두가 사실은 대통령 경선 후보도 그렇고 대통령 또 이낙연 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것이 단순히 뭐 방북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계속 이렇게 되돌아가 보면 김성태 이분은 저 쌍방울 회사를 통해서 나노스 12 전환사채를 이미 사놓고 그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작업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2019년 11월 그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북한한테 돈을 줄 때는 미리 성금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대가를 확인하고 주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면 네. 그 나노스 주가 즉 얘기했던 그 북한과의 광물 사건으로 인해서 2019년 11월에 돈을 주고 2020년 보시면 1, 2월에 네. 전환사채 한 70억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500억을 차익 실현합니다. 이것이 김성태 회장의 범죄 행위거든요. 예. 그런데 김성태 회장은 본인이 100억을 이재명 당대표 대선을 위한 그리고 방북용이라고 하게 되면 예. 결론적으로 김성태 저분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김성태 회장이 범죄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 저분이 거짓말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이 검찰이 밝혀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지사 시절에요. 2019년입니다. 방북을 위해서 북측에 친서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친서 초안과 최종본을 검찰이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조선 아태평화위원장 김영철 위원장님 귀하라고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요. 친서 초안에는 이 마지막 부분에 거의 이런 게 들어있었다고 해요. 경기지사인 저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을 북측으로 초청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최종본에서는 빠졌어요. 이 초대해달라는 부분. 대신에 2019년 11월 이제 공문을 보내는데 공문을 보낼 때는 대표단의 초청을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 11월 공문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A4 2장 분량의 이 친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원장님의 헌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귀위원회에 건승을 기원한다. 이런 말이 초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친서에 들어가 있던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이
친서 최종본의 초청 요청은 이제 빠지긴 빠졌습니다만, 자, 정미경 의원님, 김영철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족 평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김영철에 대해서는 다 알지만 예.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천안함 예. 하면 사실 김영철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영철은 사실은 유엔에서도 주목하는 인물이고요. 그런데 그 김영철과 지금 맞대응해서 네. 지금 이 사업을 했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쪽 그 당시에 그 지사는 그 어떻게 하든지 민주당의 주류 세력에 이쁨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 하다가 결국은 그 북한 접촉에 있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책에서 고백을 하셨지만요. 나중에 회고록에서 네. 결국은 돈을 안 주면 그 만나주지를 않는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돈 거래 그 창구를 결국 선택한 게 김성태 쌍방울이었다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김성태는 지금 이 대목에서 검찰에 계속 줄줄 저는 다 불고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쌍방울 자기 돈을 지켜야 되니까요. 자기 기업을 예. 지키려고 하겠죠. 그럼 핵심은 뭐냐? 지금 줬다는 그 300만 달러요. 37억 정도 되는 돈은 결국은 그 이재명 지사가 북한에 가기 위한 그 대가로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입니다. 사실 이 뇌물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건 유엔 쪽에서도 이거는 들여다볼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 법으로도 이건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그 이재명 대표는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앞에 소상히 다 밝히고 예. 그리고 그 대표 자리에서 내려놓으시죠, 이제. 알겠습니다. 뭐 지금 정미영 의원님은 천인공노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뭐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최종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어떤 조치를 할지는 뭐 나중에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있었고 검찰이 일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초안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원장님의 헌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는 거 그게 좀 그렇습니다. 왜냐? 김영철이 누군지 한번 보시죠.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선 괴리들의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4월달에 예수 떠났을 때 왜 남측 기자들한테 소개를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천안함 폭진 주범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하셨었던 건데 왜 일부러 그러신 건지. 김영철입니다. 경찰에서 앞으로 하고 싶은데 손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백두산에 이런 날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오실 때만이 날이 있단 말입니다. 이 백두산에 주인이 오셨다고 합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올 때는 100% 네, 뭐 물론 북한과는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화도 해야 될 상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점 그걸 간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요. 이 초청 요청은 6개월 뒤에 정식 공문 형태로 북측에 전달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철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법도 한데, 자, 장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굉장히 예우하는 듯한 표현이 거슬르게 들리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어떤 북한의 컨택 포인트로서 어떤 예우를 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300만 불을 보낸 것과 관련해 진술 자체는 구체적입니다. 아마 김성태 전 회장이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성태란 사람이 국내 송환될 때 제일 이슈가 됐던 게 뭡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변호사비 대납이었습니다. 20억 원을 했다는. 그런데 어느새 프레임이 전환돼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사실 검찰 영장 청구서에 범죄 혐의로 적시조차 못하지 않았습니까? 대북 경비에 관련해서 대납했다라는 취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에 근거가 있다라면 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김성태의 진술에 따르면 북한에 돈을 보내게 된 경위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알았는지, 그 허락하에, 그 승인하에 300만 불이라는 돈이 갔는지,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 송환되기 직전 그리고 그 직후에도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나는 속아서 이 송금을 하게 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더라도 300만 불을 왜 보냈냐. 이재명 당시 지사가 오려면 벤츠도 동원하고 헬기도 띄워야 된다. 실제로 방북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알았다는 근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시각 검찰 조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거 저는 정치적 의도가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자, 이 사건은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은요,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는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결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소선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네. 당시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지속적으로 방북을 2차례나 하고 그다음에 북한과 사업을 했던 것은 다 드러나 있는 사실입니다. 다 공개된 사실이고, 자,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때도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경기도가 이종혁 그 아태평화 부위원장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갔습니다. 킨텍스에서. 그리고 또 이 필리핀에 가서 또 2차로 행사를 가져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북한은 이 기본적으로 정부하고 관계는 끊겨졌지만 이 경기도하고는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는 거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걸 보면 결국 이제 다음 권력에 대한 어떤 투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의심을 사는 것이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도 필요성이 있었죠. 왜냐하면 2018년 그 이 남북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표가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특별 그 이 수행원으로는 이 박원순 시장하고 예. 최문순 지사가 초청을 받았어요. 네. 왜냐, 가장 접경 지역이 많은 도시인데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중국에 있는 무슨 포럼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예. 그거 포기하면서 가겠다고 그랬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급했던 것이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이 당시에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에 뭔가 성과를 남겨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 쌍방울과 이화영 이런 사람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네네. 그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300만 불을 준 겁니다. 예. 저도 오랫동안 남북 관계를 지내해 왔는데 북한은요, 항상 이렇게 입장료를 받습니다. 남측 인사들이 갈 때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50만 불, 100만 불씩 받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호남 같은 경우는 평생을 남북 관계에 일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네. 잘 알 겁니다. 아마 뭐가 필요할지 예. 등등에 대해서 아마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가 급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 500만 불을 제시했고 결국 김성태가 300만 불을 받아서 예. 결국 뭐 방북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그 돈은 결국 북한의 현금으로 그대로 흘러가게 된 거죠. 네. 자,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요, 2018년 이화영 당시 경기 평화부지사가 북한의 김영철을 접촉한 다음에 2019년 쌍방울이 이제 뭐 김성태 전 회장은 자기 개인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800만 달러를 경기도 또 이재명 두 사람을 위해서 대북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측에 건넨 걸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2차례 방북을 합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들 만나서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관련된 논의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김영철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전 부지사와 만나서는 앞으로 사업 관련한 문제는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통해서 상의하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안부수 회장 지금 구속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건넸다는 돈, 이게 이재명 지사의 미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김성태 전 회장이 자신의 사업에 대한 건, 아니면 주가를 뭐 띄우려고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김성태 전 회장은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돈들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소진 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김성태 그 전 회장의 목표,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거는 같다. 그러나 목적은 다르다. 김성태는 돈이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는 뭐 대선을 위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2019년을 계속 돌이켜 보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위를 위한다고 하면 사실 경기도 예산이 30조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 공식적인 그
북한과 협의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 과를 통해서 물론 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력은 할 수 있겠으나 김성태의 그 불법 자금 100억 정도 되는 것을 불법적으로 좀 이렇게 사용을 하게 허락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용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좀 그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요. 그 지금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김성태 이분하고 리호남 저 사람은 1, 2년 사이에 그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도 그 이제 구속이 됐을 때도 국정원에서는 리호남이가 현금이 안 되기 때문에 상품권 뭐 50억으로 한 200억 달라. 그리고 쌍방울에서는 내이 그러는데 내이로 한 100억 정도를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에 대한 대가성, 주가 부양에 대한 대가성을 계속 그 주장했다라는 것이 국정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국정원과 좀 협업하는 그런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이 현금을 보낸 이야기를 본인이 했고요. 또 실제로 직원들이 베이징에 가서 이렇게 돈을 건넸다는 그런 것도 사실 드러났고 지금 본인은 또 마카오에서 환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금이 간 건 뭐 거의 맞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다만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당시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측이 여러 차례 이재명 당시 지사를 초청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혔다고도 했고요. 경기도의 그 대북 사건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도지사의 그 방북 초청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종혁 원장께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담을 하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방북 초청 의사를 밝혔고 평양을 방북할 그럴 날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네. 자, 이제 방북에 대해서는 저렇게 이야기했어요. 2019년 말에 이제 북측에 전달할 한 공문이 있고요. 근데 공문을 보낸 게 2019년 11월인데 김성태 전 회장이 그 얼추 비슷한 시점에 300만 불을 건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경기도가 왜 이렇게 대북 사업을 추진을 했느냐? 북한 교류 사업과 관련된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 발언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평화부지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경기도는 이제 그 접경 지역이 많으니까 또 최근에는 남북 관계에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서 이 일을 아주 재밌게 하고 있죠. 이종혁 그 아태평화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일행들이 아마 최초로 지자체 초청으로 남쪽에 왔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주속적인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5월 중 북한 평안남도 일대에 10억 원 상당의 밀가루 1,651톤과 산림 복구를 위한 5억 원 상당의 묘목 11만 본 지원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돈을 건넨 시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돈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북한 김성애가 경기도를 대신해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뭐 좋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2019년 1월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고맙다고 했다. 대신 경기도를 위해서 돈을 보내주겠다 했으니까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전화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고맙다고 말까지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그리고 1월과 4월 2019년이죠. 200만 달러, 300만 달러 이걸 송금을 합니다. 대북 제재 당연히 거스르는 건데 했어요. 그 5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지사가 북측에 친서를 하나 전달을 하고요. 7월에 또 이화영 평화부지사하고 이렇게 이호남하고 만났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 근데 대신에 방북 비용을 달라. 그래서 이 김성태 전 회장도 그 대가를 11월에서 12월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는 또 북측에 초청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근데 돈은 갔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북한을 못 갔을까? 19년 말까지는 괜찮았는데요. 2020년 초가 되면 코로나가 확 퍼집니다. 해외여행 거의 못할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북한은 더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받았는데 이게 맞다면요. 이 주장이 맞다면 돈은 받았지만 이 지사가 북한을 갈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놓친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었다고 보는데요. 2019년 2월에 바로 그 하노이 노딜이 있었습니다. 예. 하노이에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기대감을 안고 만났지만 딜을 성사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 다시 혼란으로 빠져드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300만 달러 또 11월에 300만 달러 보내면서 방북을 추진했던 것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 나섰는데 실패한 하노이 노딜 이후에 우리 국민적 기대감을 이재명 지사가 충족시켜 주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플랜이 가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이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서 방북 비용까지 전달했던 정치적 목적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쌍방울도 그렇고 아태업도 그렇고 대북 코인도 만들고 무슨 대북 사업도 하겠다고 막 이야기가 돌아다니게 되면 그게 소위 작전주나 테마주처럼 주가가 막 뜰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면서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도 같이 노렸겠죠.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묶음으로 연결되어서 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결정적으로 2018년에 하노이 노딜 이전에 남북관계가 괜찮았을 때요. 문재인 정부에서 방북 사절단 만드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만 쏙 뺐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만 데려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 측이 이건 차기 주자인 자신을 향한 견제라고 느끼고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 도움 없이 본인의 힘으로 방북하고 말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게 이 사태의 근본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경기도에 고위직 지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내 주류가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이해찬계에 소속돼 있던 의원인데 대북 사업을 통해서 본인을 차기 대선 주자로 좀 각인시키려고 했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는 뭐 대선 경쟁 관계인데 말씀하신 대로 평양은 박 시장만 가고 본인은 못 갔다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뭐 자기가 민주당 주자라면 또 평화라는 걸 또 하나의 이슈를 삼아야 되는데 거기서 좀 뒤처지지 않느냐. 그래서 대북 사업에 공을 들인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좀 있습니다. 자, 이 지사가 직접적으로 대북 관계 이야기한 부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화의 시대에 우리 경기도가 남북 간 경제 협력 또 평화와 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한반도의 그 역할 중에서도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점에 대해서 역사적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북 협력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적극 협력하며 DMZ 평화 지대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경기도가 주최한 행사에 북측 인사들이 또 참석했던 일이 있어서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북과의 사업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2020년 2월부터 경기도에 파견 근무를 했던 통일부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통일부로 복귀를 한 그런 내용을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당시 경기도가 추진하려고 했던 대북 사업이 대북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기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좀 제동을 걸려다가 그런 게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정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 일단 대북 사업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을 뭐 사실상 쫓아냈다라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거론된 뭐 300만 불 대북 송금 뭐 그 이슈와는 달리 그러니까 경기도 지자체 내에서 어떤 시행하고자 했던 사업 등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과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는 아마 뭐 검찰이나 필요한 부분은 수사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게 북한에 가는 것이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렇게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이 있었죠. 일단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류는 사실상 굉장히 얼어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하게 대북 방문을 추진했다. 거기다가 이런 민간 기업에 굉장히 거액의 지원금까지 용인하면서 적극성을 보였다라고는 좀 진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네. 돈이 300만 불이 갔다는 2019년도 그 하반기를 보면 그때 대선 프로젝트를 가동하기가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박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치적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했습니다.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었지만 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지면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치인 이재명이 처했던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무리수를 둘 수 있는 여건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하노이 노델이 2019년 초였을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가긴 했었습니다만 사실상의 북미 회담이 있었거든요. 그게 2019년 6월쯤, 7월, 그러니까 6월 말이니까 거의 7월인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가 좀 해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완전히 사그러지지는 않았던 그런 시점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노이 노딜 그리고 판문점 회담 이후에 뭔가 경색돼 있던 거를 이재명 당시 지사가 좀 뚫어보려고 하는, 그걸 자신의 업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냐 이런 해석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아니 근데 이제 그건 맞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북한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의 문제인데 예. 북한에서 받아줄 때는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경기도 지사니까 경기도에 돈을 주고 싶었겠죠. 그게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저는 이 그 통일부에서 파견 나온 이 공무원 이런 돌아다니는 이 얘기가 맞을 듯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유엔 제재 대상이 되는데 그거를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가 한다? 이게 얼마나 좀 위험한 일입니까? 분명히 그 통일부 직원이 이거는 법 위반일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민주당이 대다수인 그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걸 해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김성태 이 쌍방울 회장이 대신 돈을 주게 되는 그런 경위가 지금 네.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핵심적으로 이렇게 봐요. 이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주고라도 이 북한과의 관계를 뚫어서 자기가 그 핵심적인 민주당의 네. 그 대선 인물로 예. 부각되고 싶었겠죠. 박원순 그 후보보다도 자기가 더 네.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이화영을 영입해서 부지사 만들어가지고 그 역할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반응 한번 보실까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요. 최소한 지금 300만 불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제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써야 될 돈을 대신 써준 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뇌물죄죠. 이건 뭐 제가 보기에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비 대납보다는 훨씬 더 중한 이 범죄가 터진 것 같아요. 급기야 검찰의 대북 송금쇼도 신설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수많은 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비 대납보다 더 중대한 범죄다. 한쪽에서는 쇼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당시에 이제 상황, 아까 장유민 변호사께서는 이제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당 계열의 어떤 이 집권을 보면 네. 남북 관계의 어떤 주도권 이걸 잡는 후보들이 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등 해서 다 6.15, 그다음 14선언, 그다음에 사찰에 거친 남북 정상회담. 자, 그러면 주류의 어떤 기반이 약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뭘 추진해야 될까요? 바로 이 남북 관계에 대한 본인의 어떤 특장점을 뭔가 알려야지만이 지지층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화영 당시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이해찬 전 총리의 어떤 측근이었던 이해찬 이화영 시절을 그 전에는 원래 연정부지사였어요. 근데 이름을 바꿔서 평화부지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막강한 권한을 줍니다. 남북 관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이걸 만들어 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 주류 세력과는 어떤 좀 각을 져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이 특별한 본인만의 영역에서 남북 관계를 추진했었던 것이고, 저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그러면 정권이 어디로 가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까라는 판단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이재명 당치사한테 투자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
남북관계에 적극적이고 본인의 어떤 예. 주장들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의 네. 방북도 저는 실현됐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어려웠던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예. 한 칼에 어떤 면에서 한 방법으로 뚫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네. 남북관계였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 간의 이 뭐 이른바 친분 관계라고 할까요? 뭐 안면을 좀 알고 텄다, 내지는 뭐 이 목소리라도 보탰다, 이렇게 보는 정황들이 한두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뭐냐? 첫째는 전화를 한 번 더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뭐 중국에서 전화를 한 번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부시다를 통해서요. 근데 이번에는 2019년 강남 한 주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비비안이라는 업체를 인수하는 그런 술자리가 있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있던 이태영 변호사, 이분 이름 기억나실 거예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태영 변호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이 지사죠, 당시. 그러니까 이 지사에 전화를 해서 김 전 회장을 바꿔줬고 두 사람이 통화하는 모습을 봤다, 이런 진술이 조선일보 보도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소 2차례 통화를 한 게 지금 진술이 나온 거고요. 게다가 이재명 지사의 모친상 때도 김성태 전 회장 쪽 사람이 와서 조문을 했다는 내용이 또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지난번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 때는 이재명 지사의 비서실장이 갔었다, 어제 알려드렸었는데 그와 역으로 또 똑같은 상황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대리 조문을 했다, 이런 정황들이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하고 김 전 회장하고 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좀 강하게 제기가 되는 겁니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전화 연결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쌍방울 쪽에 그 전환사채를 받은 거잖아요. 이 돈이 그럼 20억이라는 돈이 또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된 겁니다. 다만 이 이태영 변호사는 통화 연결해 준 적 없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자, 서재현 위원장 일단 한번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의혹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추측성 있게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그걸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 이제 이태영 변호사도 본인 또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거기에 간 적도 없고 전화를 바꿔줄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이태영 변호사가 변호를 했는데 그 무죄 선고가 아니고 300만 원, 그 실형은 아니지만 네. 그 정치적 생명이 끊길 수 있는 그걸 대변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후일에도 이재명 당대표가 2020년 7월에 대법관 12명 7대5로 이제 무죄 환송되면서 그때 사실 너무 힘들었다. 그 당시 왜 만약에 그게 유죄로 됐을 때는 선급이 40몇 억도 개인의 재산으로 토해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평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뭐 누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대법관 12명을 만나는 게 더 급한 시기였는데, 저것을 불법, 특히 김성태라 한 개인이 100억이라는 그 300만 달러라는 그걸 대가성을 주면서까지 그걸 무리하게 거기 가서 이렇게 불법성을 가지고 북한에 가야 될 상황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좀 의심이 네. 가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 할 때도 돈이 오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뭐 일종의 뭐 입장료라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본인이 좀 필요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의혹은 좀 제기가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800만 달러라는 돈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순수하게 모르는 사람 도와주고 싶어서 썼다고 말하면 믿을 만한 국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북한은 이미 방북이나 정상회담을 대가로 불법적인 자금을 요구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 불법 대북 송금 때문에 이 DJ 정부의 많은 분들이 또 실제로 사법적인 처분을 받기도 한 역사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북한 측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서 그 돈 준 대가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성사시켜 주려고 했다라는 것은 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례를 비춰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예. 이상한 우연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왜 이재명 대표를 변호해줬던 이태영 변호사가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의 전화를 소개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들이 나중에 줄줄이 쌍방울 관련 기업에서 사회 이사하면서 눈먼 돈 받아갔다는 거 언론 보도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 번이면 우연이겠지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네. 이런 이상한 우연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있고 김성태 전 회장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나 대리인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교류했었고 이재명 대표 대선을 위해서 내가 북한에 돈도 줬다. 근데 이재명 대표만 계속 아니라고 해요. 예. 측근 다 구속되고 네. 본인을 위해서 북한에 돈 준 사람 구속됐는데 이재명 대표만 남아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우연이 연달아 일어날 수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김성태 전 회장 진술이 나온 거고 검찰이 이런저런 정황 증거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법정에서 기소를 한다든지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검찰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지금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뭐 기소가 된다든지 법정으로 이 부분들이 옮겨간다면 거기서 나오는 반론들도 또 제기가 되는 것들 하나하나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도 이태영 변호사는 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대가로 지금 검찰에서 자신을 부르고 뭐 억울하지만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에 이겼다면 권력을 동원해서 이런 사건 못하게 뭉갰을 거냐 이런 말로 들린다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한 장관을 좀 상당히 비꼬는 듯한 그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보시죠.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멍청한 발언, 명언이 아닌 멍언을 했습니다. 땡큐 한동훈. 한동훈 베리 스투피드. 윤석열 대선 이겼으니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뭉개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 뭉개구름 정권입니까? 저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영어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By the way,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The question of the people 이었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영어 강사를 좀 하셨죠? 학원 그러다 보니까 학원 강사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오늘 많이 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Very stupid, thank you, by the way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좀 웃음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아요. 네. 다 정치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께 약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네. 그중에 이제 한 게 이거예요. 이게 대선에서 만약에 이게 내가 진 패배의 대가로 내가 검찰에 출석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검사가 주인인 나라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한동훈 장관처럼 저도 반대로 생각하게 돼요. 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때 대통령이 됐다면 그러면 조폭이 주인인 나라가 되는 건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만약에 대선에서 이겼으면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 대장동 사건 다 묻히는 거냐? 수사 못하게 하는 거겠다. 검수완박 법안도 통과시켰는데 아예 검찰을 없애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든다니까요. 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예. 그 생각이 드는 거를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네.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거를 약간 조롱하듯이 지금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사건은요. 네.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그 수사팀이 털고 털어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무혐의가 났는데 예. 대선 3월 전에 네. 사실은 다 무혐의 났는데 그 지휘부가 김태훈 차장, 예. 그다음에 이성윤, 이정수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지휘부가요, 이거를 결제를 안 해줬어요. 도장을 안 찍어줬어요. 그런데 자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자꾸 저렇게 예. 하는 건 결국은 저거 자체로 명예훼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무혐의 처분 안 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무혐의라면. 무혐의, 아니 무혐의 처분했죠. 아, 그런가요? 네네. 예. 그 부분이 이제 수사가 덜 됐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대선 3개월 전이었어요. 예, 예. 우리가 공범 수사를 할 때요. 예를 들어서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서 기소. 그다음에 그 이모 씨에 대해서 기소 딱 하고 그러면 남아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예. 무혐의.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그거를 분리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예. 아닙니다. 검찰이 명확하게 대선 전에 소환 요청했어요. 김건희 여사한테.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대선 전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 대선 후에도 검찰에 소환 조사는 했습니다. 그럼 예.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10월에 검찰 범죄 알람표에서 김건희 여사 1차, 2차 주식 주가 조작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검찰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그 당시 대선 후보도 윤석열 그때 후보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주가 조작 혐의 있지 않냐 했을 때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예. 손해보고 우리는 저런했다 네, 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 뉴스타파 일부 기자가 네. 그걸 다른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예. 있고요. 저도 계속 방송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검찰에서 소환을 조사해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확인조차 안 됐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기본적 사실관계가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무혐의가 수사팀이 다 무혐의였어요. 예, 예. 그런데 그걸 일부러 자꾸 소환 조사하라고 그 당시 지휘부가 요구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선에 이용하려고 그랬던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면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기소를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조사 안 오면 뭐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해서 체포하고 구속영장 치고 그래서 법원이 판단하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권력 잡아서 뭉갰다라는 얘기를 하는 근데 그게 대선 전이었잖아요. 정권 바뀌기 전인데 왜 안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또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 그때 했으면 되지 왜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서로 간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의 배우자지 않습니까? 아니 당시에는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였죠. 그러니까 이미 그냥 지난 상황이니까. 그냥 아니 문제- 검찰총장이었을 때도요. 네, 허수아비 만들려고 탈탈 털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안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왜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기소했으면 되고 안 나오면 그대로 뭐 체포영장 치면 되는 건데 왜 안 했느냐 뭐 이런 반론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게 전 정권이어서 안 했고 지금은 왜 놔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오갑니다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주말에 나간다 그랬어요. 이번 주는 장외 집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아마 연설을 할 것 같고요. 다음 주 말쯤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재명 대표 오늘 관련해서 말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따 그 밤에 철원의 의원분들이 로텐동에서 토론회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좀 참석을 하시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검찰 출석 날짜는 계속 조율 중이신가요? 확정이 됐나요? 혹시 이번 주 장애 투쟁에서 어떤 말씀 좀 하실 예정이세요? 저도 아직 생각 중입니다. 장애 투쟁 관련해서 뭐 일부 의원들은 뭐 당이 전체가 뭐 방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자,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네, 주말에 있는 장애 집회 관련해서 뭐 명확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뭐 연설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은 있습니다. 본인도 공지를 올렸더라고요. 집회가 있다 이런 것들 올렸는 거 보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로텐더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또 농성도 하죠. 김건희 특검과 관련한 그런 야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정 전 실장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 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정 전 실장에게 어떻게 돈을 전달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보시죠. 집으로 오라 했으니까. 정진상 실장 직접? 네, 집으로 오라 했으니까 집으로 간 거죠.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는 그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배려해가지고 혹시나 그래서 그냥 무거운 물 두고 5층까지 걸어 올라왔던 건데 어쨌든 좀 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형제들이 그러니까. 정 실장이 직접 돈을 갖고 오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때? 제 재판 통해서 다 밝혀질 겁니다. 네, 당시 11월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JTBC 보도에 따르면 비닐봉지에 현금을 넣고요. 그 위에 이제 과자 같은 걸로 덮어서
비닐봉지도 한 2개를 겹쳐서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돈 넣어서 보냈다, 전달했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장희찬 위원장,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고 정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비닐봉지 2장 위에 현금 3천만 원, 그리고 보이지 않게 위에 과자를 덮어라. 그리고 성남시청의 정진상 당시 실장 사무실로 찾아가서 책상 서랍에 현금 1,000만 원 든 봉투 넣었는데 정진상 정 실장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돈을 준 방법에 대해서도 재판이든 언론에서든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진술 신빙성이 재판부에서 어떻게 인정받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압수수색 당할 때 핸드폰 던지게끔 조언하고 이 검찰에 조사받지 않기 위해서 뭐 침낭 들고 태백산맥 가 있어라, 쓰레기라도 주워 먹고 배탈이라도 나라, 이런 말을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 여러 차례 했다는 것들이 이후에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진상 전 실장이 이 구속되기 이전에 했던 해명 중에서 거짓말로 밝혀진 것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정진상 전 실장이 아니다라는 일방적 잡아떼기 주장보다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직전에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에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일명 뭐 정무방 이런 말이 있다고, 이런 방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무방에 이재명 대표도 필요할 때마다 참여를 했다, 이런 추가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MBN 보도인데요. 과거 정무방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 한번 이어서 보시죠. 텔레그램 정무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라도 아니, 좀 그거는 여쭤볼 제가 수 있어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여러 명 있었어요? 예, 여러 명 있었습니다. 최소 거기 이제 숫자 인도사, 정도라도. 거기 뭐냐면 이제 거기 임원들, 산하기관 임원장 모임도 있었고, 그다음 전무방 따로 있었고, 법적팀 따로 있었어요. 인원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아니,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인도사분들 한 10명 정도. 네, 가끔씩 이 대표가 들어와서는 본인 할 말을 하고 그냥 나가는 식으로 이 대표도 이 정무방에 참여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정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무방에 측근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고, 어느 정치인이나 본인에게 참모 역할을 하는 뭐 사람들과 뭐 텔레그램이든 뭐든 어떤 형식으로든 소통 통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유 전 본부장이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굉장히 뭐 정진상, 김용 다 측근이었고 이런 돈을 받는 과정에서도 암묵적으로나마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데요. 물론 진술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도 검찰에 했다는 진술 내용을 보면 어쨌든 뇌물 성격의 좀 숨겨야 되는 성격의 돈 아니겠습니까? 비닐봉지에 줬다라는 그 진술은 좀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형식으로 전달하지 않거든요. 이게 뭐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돈이면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부터 좀 의아함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고, 더구나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전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해서 심지어 재판부가 굉장히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찰 수사에 혼선을 주고자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형을 상당히 낮게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그 사실혼 배우자에게 선고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 맞춰 나갈 때 이거에 의존한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좀 재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비닐이 이제 하얀 비닐이 아니라 검은색 비닐이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상하긴 그러니까 그냥 뭐 물건 사가듯이 갖고 간 것처럼 본인은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인데 진술한 부분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되겠죠. 법원에서 단순히 유 전 본부장의 말로만 가지고 검찰이 뭐 재판을 이끌어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거들을 검찰이 지금 많이 수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검찰에서는 대장동 개발 계획이 변경되고 또 검토되고 인가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생산된 문건들, 그걸 다 확보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왔을 때도 이 내부 결제 문건 제시하면서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건데, 그 바뀔 때마다 예를 들면 이 용적률이 150에서 180%, 임대주택 비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질
그런 경우 계속해서 이 대표 결재 서명이 당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의 전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이 결재, 뭐 관여, 인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금 찾고 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체포영장 청구할 거냐? 뭐 구속영장을 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이긴 한데요.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좀 엇갈립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제가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주거 부정도 아니고 무슨 증거인멸을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민주당은 이제 범죄 피의자의 거의 인질이 된 정당이지 않습니까? 당 안에서도 여기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체포 동의안 날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뭐 체포 동의안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전 단계죠. 이게 오면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데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다를 거다. 뭐 자유투표로 맡길 거고 지도부가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혹시 반란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입장도 있던데. 자, 서 위원장 당내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네,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청년 당원이나 주변의 당원들 의견을 물어보면 뭐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개인에 대한 걱정, 우려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검찰도 우려, 걱정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를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영장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반대 지지자보다는 지지자도 어느 정도는 그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의 상황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으로는 그런 논리 싸움에 계속 어떻게 보면 여론도 마찬가지고 이제 팽팽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고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이것을 했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걸 판단할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검찰 역시 이것을 어떻게 지금 또 보면 성남 FC 어떤 광고금하고 병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 검찰도 하고 당원도 걱정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두 가지 측면에서 다 걱정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총선까지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국민과 국가의 전체적인 걸 생각하면 그 야당 대표가 저렇게 하면 다 너무 후져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의인 50명만 있으면 사실 이거 나라도 구하고 민주당도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50명이 반란표를 해줘가지고 이걸 가결시키면 이거 충분히 가결될 수 있어요. 그럼 체포 동의안 하면 정상적으로 법원에서 심사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저거 지금 방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부결되는 게 눈에 불 보듯이 뻔합니다. 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참 뭐 좀 두려워하는 엄살인 건가요, 그러면? 엄살이라고 보여지죠. 근데 이건 제가 그냥 사실 그대로 있는 이야기만 말씀드리는데요. 방송 다니다 보면 대기실에서 민주당 출신 전현직 의원 정치인들 많이 만나잖아요. 한 명이 아닌 복수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저에게 빨리 잡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친명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민주당 내부에서 이 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이 사법 리스크에 질질 끌려서 총선도 사법 리스크로 치르게 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 반란표가 정말 다수 나올지도 모르고요. 국민의힘의 이 당직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건 국민의힘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다면 체포동의안이 만에 하나 국회로 가게 되었을 때 국회가 방탄 역할을 하지 않고 가결해서 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게끔 보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죠. 뭐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오히려 부결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뭐 전략적으로 따지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의 특권, 불체포, 면책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겠다는 공약을 했었다는 거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는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회에 만약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미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구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내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경북 구미에 있는 금호공과대학을 방문했는데 일단 그 모습 보시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간 것도 같이 한번 보시러 하시죠. 보시죠. 나라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미의 금호공대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이 통찰력을 가지신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숨결이 살아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네. 자, 이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을 했습니다. 생가에 가서요, 윤 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우리 민족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위대한 미래를 이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헌화하고 분양, 묵념을 했다고 김은혜 송부수석이 전했는데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장면이 이제 윤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오늘 방문하는 모습입니다. 몇 차례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낯설진 않을 텐데 구미를 방문하는 김에 박 전 대통령 추모관에 헌화하고 묵념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미를 왜 간 겁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와 그다음에 지금 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인재 육성 이 부분의 어떤 정책적인 의미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금호공대를 가서 이제 인재를 앞으로 국가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인재 그 회의를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제가 아마 어릴 때는 이제 그 금호공고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 저희 주변에도 형들 같은 경우도 금호공고 가면 정말 잘 갔다. 그리고 각 학교에 정말 최고 탑들이 금호공고를 갔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금호공고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인재들을 육성을 했고 거기를 졸업하면 정말 대기업들 아주 좋은 데를 많이 갔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산업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이렇게 기술 인력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마중물이 돼서 국가의 산업화 발전에 이제 기중이 됐는데 이제 그것이 이후에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분산되고 했지만 아마 윤 대통령 오늘 금호공대를 이렇게 직접 찾아간 것은 지금 이제 반도체 육성 등등 여러 가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국가의 어떤 다양한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면 무조건 의대 가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박사급 인원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지금 탄생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의 어떤 인재들을 균형적으로 어떤 육성하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강조를 한 것 같고 그 구미 인근에 있는 구미의 산업단지 이 대기업들을 오늘 또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방문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문은 정치적인 방문이죠. 그거는 뭐냐면 윤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지지도 조사나 등등을 해보면 TK 지역에서의 어떤 지지도가 예전에 어떤 보수 출신의 대통령만큼 압도적이지 않아요. 그만큼 아직까지 어떤 TK 지역이 마음을 다 열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검찰총장 시절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수사라든지 그런 어떤 정책 앙금들도 여지까지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직접 생가도 방문하고 한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생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축하난도 보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사저에 입주한 박 전 대통령 예방한 적이 있었죠. 당시 한번 보시죠. 당선인께서 박 전 대통령께서 하시던 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 계승도 하고 또 널리 홍보도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주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혹 웃음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 이런. 네, 자 설 명절 때는 전희경 비서관이 명절 선물 전달하기도 하고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서전 위원장이 대구 쪽이시니까 어때요? 네, 제가 사실 3년 전에 대구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은 두 가지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왜 이렇게 조국 편드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왜 그렇게 윤석열 박
박근혜 잡아는 그런 범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 왜 변호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선 후보 시절에도 제가 이준석 당대표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로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가면 이준석 당대표가 연예인급으로 굉장히 사람이 많고 했을 예. 때 이준석 당대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이런 환호를 우리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올 때도 뜨겁게 해주실 거죠. 그 말의 의미 자체는 사실 대구 경북 자존심도 있고 국민의힘 1, 2년 당원이 아닙니다. 수십 년 가족까지 이어져 온 그런 분들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전통성에 비춰서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뭐 윤심이라고 하는 김기현 후보에 대한 당권 도전과 봤을 때는 당황한다라든지 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구를 방문하고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생일 축하까지 보내는 것은 저런 의도가 있지만 결국엔 자기 부정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만 보면 여러 방송 다녀보면요. 우리 민주당 정치인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 칭찬을 참 입에 마르도록 하세요. 실질적으로 있었죠. 예, 그렇게 마음에 들면 데려가시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당시에 서문시장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많은 네네. 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 사진 보시면 그 서문시장에 모인 인파, 이준석 전 대표 보려고 모인 인파 아닙니다. 윤석열 이 당시 후보 정권 교체에 열망을 담았던 인파였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 이 시민분들이 누구보다 앞서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보수 지정의 미래를 걱정하는 유권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사법적인 부분에 대한 앙금보다는 지금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이나 사법적인 부분 때문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유권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이 오늘 나란히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이 당원들 수가 많다 이런 것도 의식을 한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이번 대표는 자기 정치, 자기 욕심 부린 게 아니라 대권 욕심 차리느라고 미래 권력이 돼서 당내 분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손발 척척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누가 제일 안성맞춤입니까? 거기 아주머니께서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오렌지를 거기다가 이제 같이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그 오렌지를 보면서 오렌지를 먹어본 지 얼마나 오렌지 그 정도로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제가 끌고 오는 그 중도표 2030표 합치면 우리 이번 총선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저런 이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자, 이현종 의원.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굉장히 혼전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도가 꽤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반영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또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어떤 뭐 민심을 사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좀 이 인지도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원들은 지금 뭐 여론조사는 사실은 이제 국민 일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평가하기 어렵고 당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아마 판단할 것 같아요. 즉 현재 차기 대선 주자를 대표로 뽑을 것이냐, 아니면 당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지난 이준석 대표 시절에 그 갈등이 이제 여전히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반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대표를 어떤 면에서 좀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또 측면도 있는 것인데, 아마 이거는 이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하지만 당원들의 표심,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50대 이상의 당원들, 이분들이 얼마나 출마할지. 근데 오늘 특징적인 양상을 보니까 이준석계 어떤 이분들이 굉장히 출마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천하람 변호사가 지금 당대표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김용태 지금 전 위원이 이번에 또 최고위원을 뛰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양상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전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죠. 민주당 김의겸 의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도 대통령실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권력 서열 아하. 1, 2, 3위 모두로부터 예. 10번 고소고발을 당하는구나. 아하. 제가 미운 털이 박혀도 단단히 박혔구나. 고발을 하고 예. 그리고 바로 하루 만에 사건 배당이 되고 이렇게 너무나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나와? 그래서 저도 무고로 맞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김 여사가 해야지 왜 대통령실이 나서서 고발하냐.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자, 정민경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지 않을 수가 네. 없는데요. 과거에 김정숙 여사 외 타지말 예. 그 부분하고 이제 경호원 개인 수용 강습 예.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그 비서실하고 경호처에서 대응을 했어요. 네. 그런 걸로 보면 영부인은 사실은 그냥 예. 홀로 있는 영부인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에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고 이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도하게 지금 그 집착하면서 사실 명예훼손인 거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대통령실이 한 거는 그냥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참여연대에서 이게 지금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실이 같은 논리로 김정숙 여사한테 할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러냐 뭐 이런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장민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김의겸 의원의 논평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기술과 관련해서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1당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우리 기술이라는 주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주식은 이 1당들 중에 한 명이 과거 재판에서 시세 조정에 이용됐다라고 법원이 인정했던 주식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2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팩트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가 조작의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났다라고 썼습니다. 혐의는 국어사전적 의미가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논평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 대통령실이 고발한 게 잘못됐다 이런 주장은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피해자 지위가 있긴 하지만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진술을 하러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 어제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매번 거짓말해도 민주당 대변인직 유지하는 게 더 뉴스다 이런 지적을 했더니 김 의원이 오늘 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시죠. 김의겸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는 그렇게 뭐 뉴스도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김의겸 대변인이 매번 거짓말하고 매번 들키는데도 민주당의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저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인으로서 대변인으로서 모질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강한 표현을 쓰고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참 김의겸 참 싸가지 없이 말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텐데 한동훈 장관 한마디로 졌습니다. 제가 참 모진 표현, 비아냥거리는 말투 그 분야에 올림픽이 있다면 한 3관왕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공격을 했지만 참 졌다. 당신 이겼다. 네, 본인 참 싸가지 없이 말한다.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보다 더한 게 한장관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서 의원님. 네, 그 한동훈 장관은 뭐 되게 좋아하시는 분 들어보면 시원시원한 것도 있지만 논리적 그리고 비유도 굉장히 적시적절하게 잘한다. 그러나 유독 약한 거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조작 사건, 주가 조작했을 때는 이제 회피하는 것이고 왜 한동훈 장관은 단언해서 이게 거짓이라고 얘기하냐? 그건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도 사실은 이거를 우리 기술이 주가 조작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 기술이란 주가 조작 사건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범죄자의 압수수색 사무실을 해보니 김건희.xls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원 차이의 계좌 잔고가 다 나오는 것이 팩트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계좌를 도난당했거나 분실했거나 어떤 정보가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범죄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혹 제기에 있어서는 2010년입니다.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기 전이거든요. 이것을 대통령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이거는 저는 뭐 김정숙 여사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건 비난하지만 이 부분 또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뭐 한동훈 장관 올림픽 3관왕 운운했는데요. 김의겸 대변인이 대한민국 아니 세계 가짜뉴스 올림픽이 열린다면 금메달은 김의겸, 은메달은 장경태일 겁니다. 지금 말을 누가 더 세게 하느냐
아프게 공격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의 문제인데 적어도 확인된 것만 이재정 의원의 악수 논란 그리고 EU 대사의 브리핑을 가짜뉴스로 잘못 말해서 외교 참사를 일으킨 것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까지 김의겸 대변인은 이미 3번의 가짜뉴스를 본인이 직접 불러일으키고도 아직까지 공당의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정치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일 텐데요. 가짜뉴스 금메달 따셨으니까 이제 그만 은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당히 강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김의겸 대변인은 근거를 갖고 이야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고소가 고발이 됐으니까요. 법정에서 한번 따져보시죠.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